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편 및 금융상식 이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앞서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 우편 및 금융상식은 쉬운 과목입니다. 쉽다는 얘기는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고득점을 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거꾸로 말을 하면 뜨거운 맛을 볼 수 있는 과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쉽기는 하지만 그만큼 고득점을 노리셔야 하는 부담이 큰 과목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엄연한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넓히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냉정한 현실 앞에서 남들보다도 한 문제라도 더 맞춰서 그 사람을 뛰어넘어야 하는 현실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공무원 시험은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어떠한 무기를 갖고 공부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최상의 무기를 제공해서 이 치열한 전투에서 마지막 승자가 될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자, 제 얼굴 별로 잘 못생겼죠? 제 얼굴 앞으로 보기 싫으시면 이번 시험에 무조건 합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편 및 금융상식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처음에 총론이 나오고요. 다음에 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특성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부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닌데 가장 중요한 그 우편의 의의하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다라는 특성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쭉쭉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좀 이해는 가실 텐데 이제 가끔가다 조금 그 생소한 용어들이 좀 나옵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조금은 더 빨라지실 겁니다. 자, 우편의 의의. 우편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통신수단의 하나이다. 자,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통신수단이라고 돼 있죠. 내 의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한 일종의 통신수단이라는 겁니다. 자, 2번에 보면 좁은 의미의 우편하고 넓은 의미의 우편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다 안 읽어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습을 해올 때 분명히 한번 읽으셨을 겁니다. 속으로 한번 읽어보신다 생각하시고요. 자, 좁은 의미의 우편과 넓은 의미의 우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편에는 뭐가 있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장 초보적인 우편으로는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됐던 게 서신입니다. 이 서신의 안에 이제 뭐 의사 전달물이라는 게 이제 사회가 좀 복잡해지면서 이제 이런 물건들이 좀 생겨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통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물건이 있습니다. 뭐 소포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원래 이 그 우편의 개념은 이 서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이 좁은 의미의 우편이 된다라는 거고요. 요 두 가지의 개념을 다 넣어서 좀 넓은 의미, 광역의 의미로 본다라는 게 넓은 의미의 우편이란 뜻입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우편은 일종의 용역으로 경제재중 무형재화에 속한다. 무형재화, 형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서비스업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다만 이거를 대행해 줌으로써 재화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제재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편 산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사용하시지 않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우편 사업의 특성, 그래서 국가기업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국가에서 직접 관장하는 기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편산업은 국가에서 직접 경영하는 국가기업에 의한 사업이다. 국가기업은 사회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허가받은 자가 비권력적 수단에 의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용어 비권력적 수단. 자, 이거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이 비권력적 수단이라면 권력적 수단이 있겠죠. 자, 정부,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꼭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세금은 꼭 내셔야 됩니다. 뭐 법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게 권력적 수단이에요. 무조건 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비권력적 수단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규정은 해놨는데 내가 필요하면 하는 거고 내가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우편산업은 편지를 보내는 것이잖아요. 내가 평생 편지를 보낼 일이 없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편지를 보내려면 이 우편법에 따라서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보내야 된다. 그래서 비권력적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요, 경영상의 제약을 받는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우편 사업은 이용 조건을 우편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국가 기업에 비해 경영상 제약이 강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우정사업본부는요, 기본적으로 우편법, 다음에 뭐 시행령, 규칙,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상 어떤 뭐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상 제약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편 사업의 회계 연도는 독립채산제를 채택하여 일반 회계와는 분리된 특별 회계를 쓰고 있다. 뭐 말은 어려운데 간단한 겁니다. 독립채산제. 그냥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써라. 이겁니다. 그냥 우정사업본부 네가 벌어서 네가 써. 이 뜻이고요. 특별회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뭐 상법이나 뭐 이런 거 또 신문이나 이런 걸 보시면 뭐 회계감사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럼 이 특별회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라는 거를 좀 아셔야 돼요. 자, 일반회계라는 거는 뭐냐면 보통 정부나 국가가 연간 예산을 편성을 하죠. 그래서 나는 내년에 이만큼을 쓸 테니까 이만큼을 쓰기 위해서는 세금을 엄라를 걷어들여야 되고 그 세금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쓰겠다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부처가 있다면 난 1년 동안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 세금을 걷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처는 예산에 의해서 이거 세금을 쓰게 되죠. 근데 뭐 경비라든가 각종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모자르면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는 거고 만약에 남으면 다시 국가로 귀속을 시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특별회계라는 건 뭐냐? 네가 벌어서 네가 써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도 하나의 기업이잖아요. 국가기업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이 돈을 경비에 쓰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썼는데 손실이 났다. 그럼 결손이죠. 그래서 다음 회계연도에 잘해서 그냥 이걸 메꾸라는 얘기고 이익이 나오면 그대로 그냥 이건 정부에 귀속이 되는 게 아니고 우정사업본부의 잉여금으로 해서 이걸 가지고 또 다음 연도에 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 회계 그러면은 이제 뭐 국회에서 감사를 받고 뭐하고 하는 거 그런 거를 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셔야 될 거는 국가기업이다. 우편법령으로 인한 경영상 제약이 있다. 그리고 독립채산제고 특별회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서 하나 국가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공무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3번에 보면 우편사업은 콜린 클라크의 산업분류에 의하면 제3차 산업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콜린 클라크의 분류가 뭐 1차, 2차, 3차, 뭐 많게는 4차까지도 분류를 하는데요.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 아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말했듯이 우편 및 금융상식은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자, 제3차 산업. 그래서 이 3차 산업은 쉽게 얘기하면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러면 서비스 산업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 집약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인건비는 경영상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편의 이용관계.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잘 봐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텐데요. 자, 개념. 우편 이용 관계는 이용자가 우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인적 물적 시설을 이용하는 관계이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편 이용 관계의 법정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 관계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법에 보면 사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냥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법은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을 뜻하는 거고요. 이 사법은 어떻게 보면 좀 선택적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법은 개인 대 개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공법은 뭐 정부나 또는 국가기관 대 개인. 그러니까 이 사법은 동등한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공법은 수직 관계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법에는 뭐 대표적인 게 뭐 헌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소송법. 그리고 뭐 일반 행정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는 행정법 등등 이런 게 있는 거고 사법에는 민법, 그다음에 상법 이제 이런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법과 공법의 차이는 뭐냐? 사법은 개인 대 개인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좀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업이죠. 그러니까 공법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우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비권력적 수단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대 개인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사법상의 계약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법상의 계약 관계이다. 이 제목만 딱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우편 이용 관계자. 이 우편을 이용하는데 그 관계자들은 누구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시험에 나올 가망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편 이용 관계자. 내가 지금 우편물을 보내러 갑니다. 그럼 저는 발송인이 됩니다. 다음에 우체국에서 제 우편물을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우편 관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용 관계자가 발송인하고 우편 관서 두 개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간단히 생각하시면 내가 발송을 했으면 받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취인이 들어가죠. 요 셋이 우편 이용 관계자가 되는 겁니다. 우편 관서, 발송인, 수취인. 제가 왜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느냐? 우편 및 금융상식이라는 과목은요. 따지고 보면 상당히 단순합니다. 근데 문제가 사지선다형이죠. 근데 보기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편 및 금융상식 절대 어렵게 가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 과연 계약이 이건 아까 그 사법상의 관계로 계약과 계약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계약이 언제 성립이 되느냐예요. 자, 우체국에서 창구 접수를 하거나 우체통 투입. 보통 제 나이 때 되신 분들은요, 길거리에서 빨간색 우체통 상당히 많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 연애편지든 뭐든 많이 좀 넣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체국에 가서 내가 직접 창구에 접수를 하는 순간, 그리고 우체통에 투입을 하는 순간 우편 이용 계약은 성립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에 방문 접수나 외군 중인 집배원이 영수증이나 수령증을 교부한 때, 이 방문 접수는 좀 택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방문 접수나 외군 중인 집배원이 영수증,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내주십시오 하고 주고 그 사람한테 영수증을 받는 순간, 또는 수령증을 교부한 때, 이때가 바로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가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사법상의 계약 관계, 우편 이용 관계자는 우편 관서, 발송인, 수취인. 그리고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는 창구 접수를 한 때, 우체통 투입한 때,
영수증이나 수령증을 교부한 때, 이때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3번 우편의 이용관계는 여러분들이 한번 꼭 체크를 한번 해 두셔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쉽죠? 별거 아니죠? 네, 이런 식으로 외워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고득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우편사업 경영 주체 및 관계 법률. 제가 아까 이거는 그 법령이 많기 때문에 경영상에서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거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편사업 경영 주체 및 관계 법률. 그래서 경영 주체. 자,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관장이라 함은 관리와 장악을 말하는데 경영 주체와 소유체를 의미한다. 그냥 이건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뭐냐 하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란 말입니다. 요 말 꼭 별표 쳐두시고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조직이 많이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부서가 새로 생겼고 상당히 거대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 생겼을 때 뭐 기자들 사이에서 뭐 미창과부로 불러야 되네 어째네 그러면서 말이 좀 많았고 좀 회자가 됐던 거죠. 어쨌든 제일 큰 조직입니다. 근데 우정사업본부 옛날 어린 시절에 최신청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 최신청이라는 말이 좀 익숙하신 분들은 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자, 이랬다가 이제 우정사업본부로 바뀌었었어요. 근데 이 현 정부 들어서면서 여기가 많이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우정청으로 독립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여러분 뭐 통계청, 기상청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되면 청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가 최고의 그 수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결국 이게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이 우정사업본부가 됐습니다. 자, 본부니까 여기에 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로만 보면 이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정부로 봤을 때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을 한다라는 거는 아까 여기도 얘기가 됐지만 관리와 장악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많이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이 우편산업은 국가가 경영하여 누가 관장하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보기가 쭉 나옵니다. 뭐 대통령, 뭐 우정사업본부장,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법무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요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우편사업은 뭐 성격상 필요한 취급의 안정성, 신속성, 정확성, 통일성 및 뭐 공정성과 가격의 저렴성 및 시설의 보급성을 충분히 확보한다. 좋은 말 다 써놨습니다.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십시오. 이거 몰라도 시험 보시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뭐 아이 그럼 이건 안 봐도 되지 하고 그냥 책에서 확 지워버리고 이러지는 마십시오. 책에 있는 내용은 어쨌든 한 번쯤은 꼭 다 읽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서신송달 독점권. 개념은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말도 되게 어렵죠. 어려운데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서신송달 독점권이라는 건 뭐냐? 서신송달 독점권이 국가에 있음. 그래서 서신송달에 대한 독점을 국가가 한다. 즉 우정사업본부가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거는 왜 나왔느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서신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게 우정사업본부도 하나의 국가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도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대도시에는 물동량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편 사업 같은 경우 국가가 관장하는 사업은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아무나 공통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상간벽지라든가 또는 뭐 섬지역 좀 외진 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곳까지도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집배원이 배달을 가야 되고 물건을 받아와야 되고 다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독점권을 안 주고 민간 기업이 들어가게 되면 민간 기업은 여기만 딱 하겠죠. 돈 되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없는 겁니다. 우편사업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서신성달 독점권이라고 그래서 서신은 우체국에서만 취급할 수 있다. 이게 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내 편지를 들고 내가 친구한테 가서 편지를 전해줬어요. 그러면 이것도 서신성달 독점권에 걸리느냐? 이건 아니죠. 왜? 내가 업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업으로 하는 거를 금지하는 겁니다. 예. 단순히 업으로 하는 거를 금지할 뿐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서신송달 독점권에도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통상임금에, 그러니까 통상우편요금이 되겠죠. 통상우편요금의 10배 이상을 징수할 경우, 이게 지금 현재는 기준이 얼마냐면 3,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택배 있죠. 요즘 뭐 지하철 택배니 택배들 많은데 그 사람들 꼭 물건만 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뭐 민원 서류도 들고 다니고 뭐 내가 어떤 양식을 뽑아서 회사에 보내기도 하고 서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건 걸리지 않냐? 이게 있기 때문에 안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교재에는 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송달 독점권은 국가에 있다. 근데 다만 모든 서신이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내가 10배 이상을 징수를 해서 이 업을 영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허가를 내준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서신은 뭐냐? 제가 아까 말했던 서신은 이제 주로 편지였죠. 그리고 의사 전달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신문이라든가 잡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독점권의 대상은 서신이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래서 서신 제외 대상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이 박스는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앞으로 가다 보면요. 계속해서 이게 많이 나옵니다. 이 박스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나중 되면요. 이 안에 숫자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숫자를 저도 그냥 중요하지 않게 넘어갈 텐데 여러분들은 꼭 읽어보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제가 그때 3회전 하라고 그랬죠? 3회전 정도 하고 나면 내가 몰라도 객관식 문제로 나왔을 때는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우편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제 법률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거는 규정집이라고 그랬고 우정사업본부는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경영상 제약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률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뭐 한문 교육을 좀 많이 받았거나 법 쪽으로 조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솔직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목만 가지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좀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생소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우편에 관한 법률은 크게 4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우편법,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별정 우체국법. 이렇게 4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우체국에 관한 법률은요,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불령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국내 우편에 지금 적용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편법,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다. 여기에 보면은 장황하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한 번은 쭉 읽어보시되 키워드만 하시면 됩니다. 우편법은 기본법이다. 다음에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 그리고 별정 우체국.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우편법은 기본법이다.
우체국 착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것,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별정우체국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별정우체국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별정우체국이란 말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냐 하면요. 우체국은 세우려면은 정부에서 일단 세금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아까 국가기업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력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 정도를 세웠을 때 여기서 과연 수익이 날까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조금 지역이 좀 소규모거나 우편의 물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 우체국을 세우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국가기업이기 때문에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무시하고 없앨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우체국을 하나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 설립을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유지라든가 어느 정도 자격 조건을 갖추면 우체국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대리점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아무데나 다 내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뭐 좀 소규모 지역이라든가 또는 조금 대도시긴 한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큰 빌딩이 딱 들어서서 거기에 갑자기 물동량이 딱 많아졌어요. 근데 그 빌딩 안에다가 그 비싼 임대료 내고 우체국을 세울 수가 없을 때 누군가가 거기서 내가 우체국 업무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허가를 내준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별정 우체국이란 말을 쓰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규정을 정해놓은 게 별정 우체국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은 아니에요. 공무원은 아닌데 모든 급여 체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또는 뭐 유니폼, 우체국의 로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그냥 우체국입니다. 우체국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간판에 보시면 별정이란 말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급여나 혜택도 공무원에 준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좀 나이 있으신 분들 내가 시험 보지 말고 나 동네 유지인데 별정우체국이나 하나 차릴까? 뭐 차리셔도 됩니다. 뭐 잘만 하면 수입도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별정우체국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그대로 그냥 진행이 되면 계속 계약갱신을 해주고 내가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계약갱신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수익이 난다는 뜻은 거기에 물동량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물동량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우체국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두말 없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게 별정우체국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시험에 나올 확률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별정우체국법이 있다는 건 나오겠지만 제가 설명드린 별정우체국이 뭐냐는 시험에 나올 확률 정말 5%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별정우체국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게 되면 이 법을 외우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 아래 보시면 국제법규라고 있습니다. 이게 기출문제를 한번 좀 나온 적은 있었어요. 나온 적은 있었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뭐 있는 건 UPU 조약해서 만국우편연합 헌장, 뭐 총칙 제일 추가 의정서 다 외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읽으십시오. 그냥 읽고요.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 조약 이런 게 있다. 그리고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 국가가 맺으면 양자 협정이 되는 거고요. 그 국가가 3개 이상이 돼버리면 다자간 협정이 되겠죠. 국제특급 우편 EM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뒤에 설명 다시 나옵니다. EMS를 교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 사이에 맺는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이 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우편에 관한 법률은 기출에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기출에 나왔다라고 그러면 조금 부정적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한 번 나왔으니까 이건 안 나오고 다른 건 나오겠지.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공무원 시험은요. 나왔던 문제에서 또 나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 정도는 알아야 공무원이 되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내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많이 하는 겁니다. 다만 아쉬운 건 이 우편 및 금융상식이라는 과목은 다른 직렬에는 전혀 없는 과목이고
단순히 저희 우정 서기부 시험에만 있고 이 시험이 지금까지 4번뿐이 안 봤었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몇 문제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기출 문제 분석표도 보여드렸지만 우편 및 금융상식 총 80문제인데 그 중에서 영어 8문제 빼고 나면 72문제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출 문제 분석만 가지고 솔직히 이 과목을 공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출 문제는 다 외워두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기출 문제를 보시면 정답표가 딱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정답이었는데 이게 지금 와서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규정집이니까.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장 흔한 걸로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9월 12일부터 우체국 택배가 토요 배달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토요 배달을 안 했어요. 그랬다가 이게 이렇게 되니까 결국 다른 택배 회사들한테 밀려버리죠. 그래서 이걸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문제가 나왔는데 뭐 토요일에는 배달을 안 한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건 틀린 얘기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규정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기출 문제는 어느 부분에서 나왔다를 보시는 거고요. 그 답을 했을 때 답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또 2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고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이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우편 사업의 보호 규정.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설명이 우편 사업은 성격상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공공이익 증진을 위해 서신송달 독점권 등 법률을 통한 여러 보호 규정이 필요하다. 예, 맞는 얘기죠. 예,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쓰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정한 보호 규정을 만들어서 이거를 좀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10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일단 제목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목은 다 외우시고 그 설명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제목을 기본적으로 외우시고 이 제목의 뜻만 아시면은 거의 다 무난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주관식 문제 안 나오잖아요. 객관식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우편물 운송 요구권. 뒤에 우편법 제3조의 2 이런 건 문제 안 나옵니다. 제목만 보십시오. 우편물 운송 요구권이라는 건 뭐냐면 우편물을 운송한다고 집배원이 뛰어다니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편물 운송하는데 여기서 제주도까지 가는데 헤엄쳐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선박이나 항공기 이런 걸 이용하고 차량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기차, 선박 또는 항공 이런 거를 좀 운송할 수 있게끔 운송 요구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운송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은 다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국민한테 불편을 끼치면 안 되니까. 항공사에서 공짜로 우편물 날라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물건 보낼 때 돈 내는데 똑같습니다. 다만 운송을 해달라고 하면 항공사에서 운송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조력. 한자 보시면 알 겁니다. 도움을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간단하죠. 운송원 등이 갑자기 어떤 불의의 사고, 그래서 차량을 몰고 쭉 가다가 차가 사고가 딱 나서 못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차가 어쨌든 배달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제 시간 내에 배달을 해줘야 될 물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나가는 다른 차를 세워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 도움 요청을 받은 사람은 이 운송원을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조력 청구권이고요. 이 경우에도 당연히 그 차를 이용했다면 기름값이 있고 그 사람 경비 있으니까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운송원 등의 통행권. 거기에 보시면 우편 운송원, 우편 집배원과 우편 전용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은 도로의 장애로 통행이 곤란할 경우 담장이나 울타리 없는 택지, 전답,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자, 이 말은 뭐냐? 좀 재미있는 규정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게 시골길을 이렇게 가시다 보면 신장로라고 들어보셨죠? 조그만 길이요. 자, 이렇게
신장로가 있고 그럼 여긴 대부분 뭐 논이나 밭이겠죠. 근데 이 신장로는 길이 되게 좁습니다. 자, 여기에 집이 있고요. 여기가 배달할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표 운송원이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사고가 딱 나서 길이 꽉 막혀 버렸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배달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가로질러 가 버립니다. 이거 사유지잖아요. 그리고 농작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송원들은 이렇게 통행해서 이거를 배달할 수 있는 통행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여기에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걸 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내가 아는 편지를 갖고 쭉 가다가 이렇게 쭉 건너갔다. 이건 법에 걸립니다. 예. 그런데 운송원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만 여기에서 보시면 담장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집이 있어요. 집이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담이 있겠죠. 이렇게 운송원이 여기 배달을 가는데 여기에다 배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게 귀찮아서 나는 운송원 등의 통행권을 발동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뚝 뚫고 가야지.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음에 운송원 등의 통행료 면제. 이거는 뭐 제가 설명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십시오. 5번째,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 자, 우편을 이용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과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아까 좀 얘가 좀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길거리에 가시다 보면 이렇게 우체통이 딱 써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편 전용이죠. 네. 여기에다가 압류를 걸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제 우편물을 이동하기 위한 뭐 도로상에 빨간색 차 뭐 EMS 써붙이고 우체국 막고 달고 다니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 또는 오토바이, 기타 등등 이런 데다가는 압류를 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소속이 어딥니까?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이 뭐 압류를 당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혹시나 그럴 일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다가는 압류를 걸 수 없다. 자, 일단 5개 말씀드렸어요. 우편물 운송 요구권, 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운송원 등의 통행권, 운송원 등의 통행료 면제,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 제가 이걸 또 한번 읽어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때도 말했듯이 여러분은 예습을 하고 오셨어요. 암기는 지금 이 시간에 저랑 같이 읽으면서 암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 되겠죠. 마지막 되니까 좋죠. 자, 전용 물건의 부과 면제.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차량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차를 갖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우편물의 훼손 불분담. 말은 어려워요. 말은 어려운데 솔직히 제목만 아셔도 됩니다. 훼손 불분담이 뭐냐 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을 알면 좀 이 암기하시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내용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훼손 불분담, 그럼 거꾸로 훼손 분담이 뭐냐를 아셔야 됩니다. 훼손 분담. 이건 뭐냐면 자, 이렇게 배에다가 화물을 싣고 갑니다. 자, 1번 화물, 2번 화물, 3번 화물, 우편물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네, 요거를 지금 우편물이라고 보지 말고 예를 들어서 4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물건의 주인들이 있겠죠. 화주가 있습니다. 근데 배가 이렇게 잘 가다가 배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해. 그래서 선장이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1번 물건을 버립니다. 그러면 1번 화주는 물건이 날아갔어요. 손해를 본 거죠. 근데 이거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 혼자 손해를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번 물건의 가치를 환산을 해서 n분의 1로 나눠서 분담을 하자. 이게 훼손 분담이에요. 왜? 선장이 지금 이 바쁜 와중에 1번에서 몇 개, 2번에서 몇 개 금액 맞춰서 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1번의 화주만 다 손해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훼손 분담이라고 해서 n분의 1. 즉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물건의 값을
4분의 1로 나눠서 이제 다 분담을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4번이 우편물이다라고 칩시다. 근데 여기에 지금 훼손불이란 말이 들어갔죠? 아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빼고란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3분의 1로 나눠서 부담하게 되는 거고 우편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부담하지 않는다. 이게 훼손불분담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내용을 좀 알면 저 용어를 좀 암기하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우편물의 압류 거부권. 이건 뭐냐면 우편관서에서 운송 중에 있거나 발송 준비 완료 후에 우편물에 대하여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보시면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B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보냈는데 다이아몬드를 보내요.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죠. 다이아몬드를 보내는데 A라는 사람이 빚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있겠죠. 채권자가 이 사람한테 빚을 받으려고 이게 이 사람 재산을 추적하다 보니까 다이아몬드를 보낸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압류를 건다. 근데 이게 운송 중에 있거나 발송 준비 완료 후의 우편물에 대해서는 압류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별로 어려운 뜻 아니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목이 많이 마르네요. 일단 물 먹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물 한 잔 드세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편물의 우선 검역권. 이건 뭐냐면 항공이나 선박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때 이 물건이 전염병 지역에서 왔거나 그 유행지를 지나왔을 경우 뭐 검역이나 이런 걸 하게 되죠. 그때 다른 물건에 앞서서 우편물을 우선적으로 검역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다음 마지막 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의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시험 문제에 나오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의제. 여기서 말하는 무능력자가 뭐냐를 보셔야 됩니다. 자, 과거의 무능력자는 일단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성년자. 다음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를 않습니다. 자, 미성년자는 다 아실 테고요. 한정치상자는 어떤 한 종류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지겠다라는 거고, 금치산자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막 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민법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이 사람이 한정치산자인지 금치산자인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고 어떤 부동산 계약이나 이런 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한정치산자라서 나는 그 계약이 무효입니다라고 요구하면 계약은 무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우편관서, 이 우편의 계약에 있어서는 이 미성년자의 행위라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이 된 걸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를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거를 계약의 성립으로 보질 않으면 이 중고등학생들 어디 가서 편지 붙이면 다 무효돼 버립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약의 성립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게 좀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민법이 이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 이게 지금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 공고문을 혹시 보신 분들 모르겠지만 또 올해 공고문 다른 뭐 직렬을 하더라도 공고문을 보신 분들을 좀 보시면 거기에 그 공무원의 결격 사유가 좀 바뀐 걸 보실 겁니다. 보통 보시면은 이 민법의 개정 참고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2013년 10월 10일 게시된 각 지방우정청의 학습자료 내용 그대로이다. 그러나 위 내용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민법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뭐냐 하면 요거는 지금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14년도 그 시험 공고문부터 보시면 공무원의 결격 사유에 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는 말은 빠져 있습니다. 이걸 다 제한 능력자라고 해요. 그래서 뭐 피성년 후견인 뭐 이런 말들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 그 우정사업부부 고시에는 지금 이게 박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좀 용어가 다른 거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용어는 없는 거기 때문에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낼 수가 없다라는 건데 다만 요번에 공고가 나오면서 시험이 공고가 될 때 이게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이게 그래서 뭐 피성년 후견인이 이런로 말이 바뀌어 버린다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망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 중에서 그 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의지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힘든 시간 잘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 오실 때 예습해 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